제가 서복을 기대했던 이유는 넷플릭스가 아닌 티빙 개봉이라는 신선함, 혹은 박보검과 공유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의 미남 배우 캐스팅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심지어 그들이 표지 모델을 했던 영화 잡지 시네 22는 완판이 되기도 했죠. 무엇보다 건축학개론 이용주 감독의 7년 만의 신작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영화 건축학개론에 대한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감독님이 다루는 공간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용주 감독님은 연세대 건축학과를 나왔습니다. TMI로 건축학개론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곡 기억의 습작의 전람회 김동률 씨도 연대 건축학과죠. 아무튼 제가 명문대 출신을 예찬하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건축학개론이라는 대놓고 전공을 살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이 당시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역시나 건축학개론에서 공간이 눈에 띄었었죠. 우선 주요 소재가 건축, 더 나아가 증축이죠. 그리고 서현과 승민의 추억이 담긴 정릉, 개포동 등등 여러 공간들이 많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용주의 영화는 언제나 공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간은 사실상 세계죠. 그러니까 세계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뜻일 텐데, 이용주의 세계는 언제나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둘로 나눠진 세계는 늘 충돌하고 있죠. 불신지옥에서는 인간이 사는 현세와 귀신이 존재하는 신적 세계 사이의 충돌, 건축학개론은 현재의 세계와 과거의 세계의 충돌, 그리고 서복에서는 죽음과 삶의 세계의 충돌. 이렇게 거대한 세계관적 측면을 떠나서 좀 더 작은 단위의 공간으로 들어가도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의 영화에서 공간은 영화 속 어떤 것들에 대한 비유로서 활용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서복에서 서복이 입은 실험복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민기현이 옷가게로 데리고 들어가죠. 근데 갑자기 바인더 같은 게 쫙 열리면서 그들이 방금 전 만났던 부부가 재등장합니다. 관객들의 입장에서 웃음 포인트인 장면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부가 나타날 때 나누어져 있던 두 공간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부는 영화에서 처음으로 기현에게 서복의 형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입니다. 형 왔네 라고 하죠. 말하자면 완벽한 타인이었던 서복과 기현이 제3자에 의해 처음으로 형제로 묶인 바로 직후 바인더가 열리면서 공간이 하나가 되는 거죠. 마치 이들을 묶어주듯이요. 이 의견을 한 발 더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이 시퀀스에서 기현은 서복에게 옷과 신발을 사줍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활용되었습니까? 바닷가에서 두통으로 기절한 기현을 옷으로 덮어주기도 했고, 다시 연구소로 돌아와 유전자 추출을 당하기 직전 서복이 슬픈 눈으로 쳐다본 것이 신발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옷가게 장면은 여러 관점에서 서복과 기현의 유대가 쌓이는 시발점인 거예요. 당연히 공간적 측면이 가장 두드러지고요.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위시해서 서복, 달, 물 등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까지 서복에 대한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민기현이다. 민기현 씨? 누가 노린 뭡니까? 사실상 서복은 기현의 로드무비입니다. 로드무비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정착할 곳이 없이 계속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앞선 옷가게 장면과 유사하게 이러한 기현의 정체성 역시 공간적으로 묘사됩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서인그룹이 만든 연구소가 거대한 배 안에 있다는 점일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영화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밤바다 위에 배를 보여주죠. 중요한 건 그 배가 정박해 있다는 게 아니라 항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말하자면 영화는 도입부터 어떤 이동의 이미지를 관객에게 선사하고 있는 거죠. 배 이후에도 이런 기조는 계속 반복됩니다. 거대한 이동식 트레일러, 도보, 임시 거처인 세이프티존. 이곳은 공간이긴 하지만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뿌리가 연약한 곳이죠. 그리고 차량 모하비까지. 이렇게 기현이 발을 내딛는 공간, 그러니까 기현의 세계는 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가 표류하는 양 끝단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쪽 끝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정보국이 자리 잡고 있고, 안부장은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이쪽 끝에는 초인간적인,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삶을 상징하는 서인그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복은 그 두 목적지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현의 선택의 로드무비인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현은 서복을 죽임으로써 섭리를 거스르는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죠. 사실상 이러한 기현의 행동은 안부장이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동일합니다. 미국의 거대 세력이 안부장을 설득하면서 인간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블라블라 라며 죽음의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설파하죠. 말인즉슨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기현도 최종적으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서복의 가슴에 총알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 이 영화는 지속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들의 대사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영화의 주제와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그런 좀 다소 난해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기현의 로드무비는 사실상 인간의 삶의 행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삶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즉 서복은 기현이 탈인간적 존재를 만나면서
삶의 속성을 거스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보게 되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영화인 거예요. 사실상 이러한 죽음에 대한 수용이 이 영화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기현에게 구원을 선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건축학개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태도인데요. 건축학개론에서는 과거의 낭만적인 세계를 계속 반추하면서 관객들이 저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승민은 결국 현재 여자친구와 떠나죠.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주 감독의 세계는 삶에 대한 굉장히 담담하면서 차가울 정도로 현실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운명론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왜? 너 거기서 평생 산 거라며? 그럼 거기서 뭐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렇다면 서복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가능할 거예요. 여기에 답은 없습니다. 만해 한용 선생님의 님의 침묵에서 님을 조국으로 취현해버리면 그 시가 한정적으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서복은 어떤 의미든 채울 수 있는 괄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서복은 삶의 의미라는 추상적인 명제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태어난 존재처럼 보입니다. 서복은 계속 질문하죠. 죽는 게 뭐냐? 왜 사느냐? 당신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등등등. 말하자면 기현이 서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계속 지키려는 한 인간의 행동에 대한 비유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현의 로드무비는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가 삶의 의미란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의 의미를 상징하는 서복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이 지점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서복이 적을 물리치는 방법은 늘 공간을 부수는 방식입니다. 세이프티 존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연구소에서도 그는 공간을 박살냅니다. 공간은 결국 인간을 정착시키고 이동을 멈추게 하는 곳이죠. 이동이 멈춤, 즉 공간은 죽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서인그룹은 사실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서인그룹의 대표인 김천호 회장은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휠체어를 타고 있죠.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이동이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는 죽음의 자장이 어려 있는 것이죠. 실제로 책임연구원 임세은 같은 경우도 뇌종양 환자가 옆에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죠. 그러니까 이미 죽음에 대한 체념의 자세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서복은 공간을 파괴함으로써 죽음을 계속 지연시키는 존재입니다. 말하자면 삶의 의미라는 게 죽음을 연장시키고 있는 건데 영화의 어느 지점까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삶의 의미가 있어야 죽음이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비극이 끝나기 전에 서복이 이렇게 말하죠. 형도 알잖아요. 의미 없다는 거. 즉 서복은 삶의 어떤 거대한 의미라는 것은 없어 라고 말하는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달과 물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압도되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통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고통을 겪는 기현이 마약 같은 것을 이용해서 차 안에서 잠이 들죠. 꿈을 꾸는데 그가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고 달이 엄청나게 가까이 와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서 물은 기현의 트라우마입니다. 기현에게는 동료 여인이 물에 침수되는 것으로 위장되어서 죽었다는 아픈 과거가 있죠. 그러니까 물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트라우마일 겁니다. 달은 무엇이냐면 달이 저렇게 가까이 왔다는 건 만유인력의 법칙이 무시된 것일 텐데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지구의 입장에서는 중력이 무시된 거죠. 근데 이 중력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중력을 거스르면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저 달은 중력, 그러니까 운명을 거스르고 싶다는 기현의 소망이 발현된 형상인 겁니다. 그런 그가 인력과 청력, 즉 중력을 자유주제로 다루는 서복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서복 이꼴 삶의 의미라면 이 남자는 삶의 의미가 자신을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삶의 의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거대한 어떤 것이 아니었죠. 기현이 바닷가에서 잠시 잠이 들었을 때 청력으로 물을 잠시 거스르게 해서 파도가 오지 못하게 해주는 잠깐의 회복, 혹은 서복이 차창 밖으로 보이는 노을인지 동틀녘의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죠. 그 정도 수준의 순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정도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복은 작년에 개봉했던 픽사의 소울과도 주제가 맞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없다. 우리는 그냥 그 순간순간의 행복, 그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에 만족하면서 살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삶이란 미학적으로만 정당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서복에 대한 저의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만난 순간 난 그대가 참 무서웠죠. 화난 사람처럼 문을 박차고선 들어왔죠. 난 그저 숨고 싶었죠. 알면 알수록
서로 달라